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의 대가가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어요. 평생 모은 9억 원이 단 2년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7살이 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20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두바이가 될 거라던 그곳, 거북섬에서의 악몽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부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했던 저는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62살이었죠. 정년까지 3년이 남았지만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9억 원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을 수 있었고 매달 2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9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3% 이자로 년간 2,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25만 원 정도였죠. 연금 받기 전까지 3년간은 이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연금 받으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졌지만 앞으로 20-30년을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테고 두 자녀가 결혼하면 축의금도 보태줘야 했어요. 그냥 이자만 받으며 살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지를 보게 됐죠.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상가 분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두바이, 서해안 최대 해양 레저 복합단지, 연간 250만 명, 관광객 예상이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어요. 5,6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인공섬이었고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분양 설명회에 다녀왔어요. 분양 사무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처럼 퇴직하신 분들로 보였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거북섬은 서울에서 40분 거리이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는 조감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공 서핑장 주변으로 상가들이 들어서고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면 서핑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빌 거라고요. 분양가는 평당 7천만 원이었고 16평짜리 상가는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금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이 9억 원인데 11억이 넘는 상가를 어떻게 사냐고 물었어요. 상담사는 웃으며 대출을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7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11억 2천만 원 중에서 8억 5천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1억 2천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건물이 완공되는 2022년 말에 내면 되는 구조였죠. 그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 3% 정도로 8억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수익 구조도 자세히 알려줬어요. 이 위치의 상가는 월세로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 210만 원을 빼도 월 25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만 지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며 분양가의 20에서 30%는 오를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은행 이자년 2,700만 원 받으며 사는 것보다 월 250만 원씩 임대 수익 받는 게 훨씬 나아 보였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3년간도 이 임대료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받기 시작하면 임대료는 고스란히 저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안정감이었어요. 은행에 현금으로 9억 원 놔두는 것보다 11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죠. 특히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이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4월 저는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의 결실을 제대로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당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만 기다리면 월 2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노후를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편안한 잠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분양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며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개해주시면 소정의 사례도 드린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분양사에서 이렇게 연락할 정도면 정말 좋은 물건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명예퇴직을 하셨거든요. 김 부장은 제 말을 듣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함께 현장에 가보자고 했어요. 2021년 5월 어느 토요일, 우리 부부와 김 부장 부부가 함께 거북섬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한창 공사 중이었지만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만들어진 인공섬이었고 거대한 서핑장 공사가 한창이더군요. 상가 건물들도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현장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완공되면 주말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려올 거라고, 서울 강남에서도 40분이면 온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임대료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상담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입지면 월 400에서 5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송도나 안산 월곶 쪽 상가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김 부장도 계약했어요. 14평짜리 상가를 9억 8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작 회사 나오길 잘했다고,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본격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책을 펴놓고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2022년 말 완공되면 대출 8억 5천만 원을 받고 남은 1억 5천만 원은 저희 돈으로 충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 9억 원 중에서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셈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210만 원 정도였고 관리비를 포함하면 월 250만 원쯤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400만 원만 받아도 월 150만 원이 남았어요. 500만 원 받으면 250만 원이 순수익이었죠.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년간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면 3년이면 6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65살이 되어 국민연금 받을 때쯤이면 꽤 목돈이 모인다고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그때쯤 되면 상가 시세도 올라 있을 테니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6월쯤 되었을 때 분양 상담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전매 시장이 벌써 형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4월에 분양받은 물건을 지금 팔면 1억 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쯤 되면 2억 원 차익도 가능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벌써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 제가 좋은 투자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축배를 들었어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거북섬 투자자 모임이라는 곳이었는데 회원이 500명도 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니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어요. 누군가는 전매로 8억 원 차익 봤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사람은 임대 문의가 벌써 들어온다고 자랑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김 부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대화를 듣고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도 거북섬의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했습니다. 12평짜리를 8억 4천만 원에 샀다고 했습니다. 세 명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정리하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장사하는 것보다 임대 수익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했다고 격려하며 헤어졌어요. 8월에 분양사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담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건물이 제법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핑장 시설도 거의 완성 단계였고 호텔 건물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예정대로라면 2022년 10월쯤 완공될 거라는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또 설레었어요. 1년 3개월만 기다리면 저 건물이 제 것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1억 원짜리 부동산 소유주가 되는 거죠.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가 억 단위 자산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9월쯤 분양사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연락이 왔어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현황도 보여주고 향후 계획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 참석했는데 회의실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간담회에서 시행사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거북섬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램 노선도 확정됐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연결도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핑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고 개장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관광객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임대료를 정말 월 4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느냐고 말이죠. 시행사 관계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상권 분석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오히려 500만 원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김 부장과 저는 기분 좋게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며 우리 미래를 축배했어요. 1년만 기다리면 월 200만 원씩 월급처럼 들어온다고 회사 다닐 때보다 편할 거라고 농담했습니다. 김 부장은 임대료로 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간담회 내용을 전했어요. 아내는 정말 잘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축의금 넉넉히 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곧 장가갈 나이인데 신혼집 마련 자금도 보태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통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9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뺀 7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년 말 중도금과 잔금 치를 때 1억 5천만 원을 더 쓰면 6억 3천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어요.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이자 받으며 살다가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해 보였어요. 퇴직금을 현명하게 굴려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북섬이라는 이름도 좋았어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오래오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35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며 완공일까지 남은 날을 세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세고 있던 건 희망까지 남은 날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나이 63이었습니다. 그 해는 제게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예정이었어요. 거북섬 상가가 완공되고 임대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2월쯤 분양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쯤 준공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중도금과 잔금 납부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9월까지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7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자, 수입으로 2,30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생활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내고 나면 6억 3천만 원 정도 남을 예정이었어요. 아내와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6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연 2천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임대료 월 400만 원씩 들어오면 연간 4,800만 원이었어요. 합치면 연 6,8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2,400만 원까지 받으면 연 9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4월쯤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거북섬 현장에 다녀왔다며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서핑장도 완성 단계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건물들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바다가 보이는 전망까지 분양 광고 조감도 그대로였습니다. 6월에 분양사에서 임대 중개 서비스를 소개해줬습니다. 완공 전부터 미리 임차인을 구해주는 업체라고 했어요. 수수료는 월세의 1개월분이었지만 확실하게 임차인을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400만 원 월세라면 수수료가 400만 원이었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낼 수 있었어요. 7월쯤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고 아직 유동인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세 4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300만 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이자 210만 원에 관리비 50만 원 정도면 순수익이 40만 원 정도 남아요. 많지는 않아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중개업체에게 300만 원으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9월 말 드디어 잔금을 치를 날이 왔어요. 은행에서 8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순간 통장 잔고가 6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곧 11억짜리 부동산이 제 명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10월 20일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집에 왔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35년 월급쟁이 인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10월 25일 김 부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준공된 상가를 직접 보러 간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쯤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거북섬 입구까지 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일 낮인데도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핑장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정말 멋있게 지어져 있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가 거리를 걸어가는데 양쪽으로 공실 안내문만 가득했어요. 제 상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마감된 16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고 내부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 상가로 가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옆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층 전체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봤지만 상황은 똑같았어요. 김 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느냐고, 평일이라 그런 거냐고 말입니다. 저도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직 오픈 초기라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핑장 쪽으로 가봤습니다. 거대한 인공 파도 시설이 있었지만 운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아예 입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겨우 한두 개 편의점과 카페만 영업 중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을 찾았어요. 영업하는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겨우 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손님은 저희 둘뿐이었어요.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한산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주말에도 사람이 많지 않다고, 장사가 안 돼서 곧 문 닫을 것 같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 부장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간 250만 명 관광객은커녕 하루 250명도 안 보였어요. 한국의 두바이는 무슨 그냥 거대한 공실 단지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썰렁한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현장이 생각보다 한산하다고, 하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를 믿는다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중개업체에서 월세 300만 원으로 내놨지만 문의가 전혀 없었어요. 이 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에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300만 원은 너무 높다고 2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200만 원으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200만 원으로 낮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거북섬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서핑장은 겨울철 운영을 중단했고 주말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중개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0만 원으로 낮춰야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0만 원이라는 말에 정신이 멍했습니다. 월 210만 원 이자에 관리비 50만 원이면 월 260만 원이 나갔어요. 임대료 100만 원 받으면 매달 16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년이면 약 2천만 원을 까먹는 거죠.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억 3천만 원이 있었지만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니 막막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손실이면 3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생활비를 전혀 쓰지 않았을 때 이야기였어요. 2022년 연말,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행복했어요. 완공만 기다리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텅 빈 상가와 매달 쌓여가는 적자만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고, 내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트램도 개통될 예정이고 고속도로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제가 믿었던 한국의 두바이는 신기루였던 걸까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나이 64이었습니다. 그 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거북섬 상가 때문에 매달 260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1월 말 첫 번째 대출 이자와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합쳐서 26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연금으로는 60만 원이 부족했고 그 돈은 제 퇴직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중개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임차인은 아직도 안 구해졌느냐고요. 담당자는 미안하다며 현재 거북섬 전체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실률이 80%가 넘는다고, 월세 50만 원으로 낮춰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2월에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자기 상가도 1년째 공실이라고, 이자만 계속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경매 넘어간 상가가 벌써 몇 개 있다고 알려줬어요. 인터넷으로 경매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거북섬으로 검색하니 정말 여러 건이 나왔어요. 제가 산 것과 비슷한 16평짜리가 감정가 7억 원에 나와 있더군요. 1년 만에 4억 원이 넘게 떨어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상가도 지금 팔면 7억 원밖에 안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대출이 8억 5천만 원인데 팔아도 1억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그나마도 유찰되고 있었어요. 3월부터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거북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렸어요. 월세 90만 원의 세입자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전단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드디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북섬 오션뷰가 매력적이라며 현장을 보러 오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좋게 설명했어요. 곧 유동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한산하다며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6억 3천만 원에서 6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달 동안 3천만 원 넘게 쓴 거죠. 이자와 관리비로 월 260만 원씩 나갔고 부족한 생활비도 여기서 보탰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처음으로 다퉜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느냐고,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곧 임차인이 들어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다고, 왜 그 상가를 샀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도 화가 났어요. 그때는 같이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고 소리치더군요. 그날 밤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6월 중순, 기적처럼 연락이 왔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8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80만 원이면 월 180만 원씩 손해지만 빈 채로 두는 것보다 나았어요. 계약서를 쓰는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았고 월세는 매달 5일에 받기로 했어요. 부부가 열심히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싶었어요. 7월 초 치킨집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당일 저도 축하한다며 치킨을 포장해 왔어요. 사장님은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사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주문이 몇 건 안 됐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어렵게 버티는 모습이 보였어요. 8월 5일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된다고, 재료비랑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며 사정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불안했어요. 9월에도 월세가 안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부를 보니 집기들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그 부부는 그렇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월세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기세와 수도세 미납 고지서만 제게 날아왔어요. 체납된 금액만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게 안에 남아있는 집기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월에 김 부장을 만났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팔 생각이라고, 더 버티면 다 잃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팔려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최근 경매 낙찰가를 알아봤다며 6억 원 정도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산 걸 6억 원에 팔면 4억 원 손해고 거기에 대출 7억 원을 갚으면 1억 원이 모자랐어요. 결국 팔아도 빚만 남는 거였습니다. 11월쯤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7억 원의 금매로 내놨지만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거북섬은 지금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고, 공짜로 준다 해도 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얼굴도 안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도 아내 얼굴을 보기가 괴로웠어요. 12월 말 2023년을 정리하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억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손실을 본 거죠. 이자와 관리비만 연 3천만 원이 나갔고 치킨집 전기세까지 제가 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64살이지만 70대처럼 보였어요. 딸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수척해졌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딸은 눈치챘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는지 나중에 따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북섬 상가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곧 좋아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더 늦기 전에 손절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팔면 너무 큰 손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시세가 회복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거북섬에 혼자 갔어요. 제 상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1억 원짜리 꿈이었던 이곳은 이제 7억 원짜리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주변 상가들도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령도시처럼 조용했습니다. 서핑장도 겨울이라 운영을 중단했고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2023년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1년을 더 버텼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절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나이 65살이었어요. 국민연금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북섬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매달 6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1월 어느 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5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차라리 직접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빈 상가에 이자만 내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가서 음식점을 해보자고 했어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거북섬에 사람도 없는데 장사가 되겠냐고, 차라리 그냥 파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는 지금 팔면 최소 4억 원 손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정도 손실이면 남은 돈으로 10년도 못 산다고 말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팔자니 너무 큰 손실이었어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식점 종류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거북섬이 바닷가라 해산물 요리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회는 자신 없다며 차라리 칼국수나 해물찜 같은 걸 하자고 했어요. 해물 칼국수 전문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업 정보를 찾아봤어요. 인테리어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주방 설비랑 테이블, 의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어요. 3월 초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4,500만 원이 나왔어요. 주방 후드며 냉장고, 테이블 10개, 간판까지 포함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공사가 한 달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고 집에서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맛은 괜찮았지만 대량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4월 중순 드디어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는 정말 근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자재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해물이며 면, 야채 같은 기본 재료를 샀습니다. 초기 구입비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릇이며 수저, 앞치마 같은 소모품도 사야 했습니다. 5월 초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간판도 달고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바다향 해물 칼국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칼국수 1인분에 9,000원, 해물찜은 중자가 3만 원이었어요. 첫날 기대를 안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겨우 한 팀이 들어왔어요. 칼국수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정성껏 끓여서 내왔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지만 그게 다였죠. 그날 하루 매출은 18,000원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3팀 정도 들어왔는데 매출이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셋째 날은 더 심했습니다. 손님이 한 팀도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매출을 계산해보니 15만 원이었어요. 하루 평균 2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식자재비랑 전기세, 가스비를 빼면 완전히 적자였어요. 6월에 접어들며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서너 팀 정도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평일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을 겨우 넘겼어요. 장사를 하면서 든 비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식자재비가 월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전기세와 가스비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소모품이며 이것저것 합치면 월 100만 원은 나갔어요. 게다가 상가 관리비 50만 원의 대출 이자 21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세를 안 내는 대신 직접 장사를 했지만 오히려 비용이 더 들었어요. 매출 100만 원에 지출이 360만 원이었습니다. 월 26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었어요.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는 6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통장에서 매달 6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장사하느라 집에서 쓰는 생활비도 따로 필요했어요. 실제로는 월 300만 원 가까이 손실이었습니다. 7월 더위가 시작되자 매출이 조금 늘었어요. 주말에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들렀습니다.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8월 휴가철이라 기대를 했어요. 바닷가라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섬은 여전히 한산했어요. 수도권에서 바다 보러 가는 사람들은 인천이나 안산 대부도로 갔습니다. 9월이 되자 매출이 다시 떨어졌어요. 서핑 시즌이 끝나면서 주말 손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루 평균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침 10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하루 12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이 보냈던 날이었어요. 준비한 식재료는 다 버려야 했고 전기세만 나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울먹였어요.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65살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가게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죠.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에 4,500만 원을 썼고 식자재며 운영비로 5천만 원 넘게 나갔어요. 7개월 동안 1억 7천만 원을 쓴 겁니다. 11월부터 겨울이 시작됐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서핑장도 운영을 중단했고 주말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텅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옆 상가들도 모두 문을 닫았어요. 이 거리에서 영업하는 곳은 저희 가게가 유일했습니다. 손님 없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1년을 정리하며 계산해 봤습니다. 1년 총 매출이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월 평균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출은 운영비랑 대출 이자 합쳐서 4천만 원 넘게 나갔죠. 4,5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했지만 1년 매출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도 못 건진 셈이었어요. 게다가 1년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가게 문 닫자고 했습니다. 저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을 닫으면 상가는 다시 공실이 되고 인테리어비 4,500만 원은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35년 일한 대가가 텅 빈 가게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2024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65살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저는 실패한 자영업자가 되어 있었어요. 통장에는 4억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남았고 8억 5천만 원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직접 해보면 뭔가 달라질 거라던 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5년 새해였습니다. 제 나이 66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새해 첫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1월 2일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흥시에서 트램 노선 확정 소식을 발표한 거예요. 거북섬과 월곤역을 잇는 트램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026년 말 개통 예정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트램이 개통되면 월곤역에서 거북섬까지 10분이면 온다는 겁니다. 월곤역은 수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이거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곶 판교선 개통 일정이 구체화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직통으로 가는 노선이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7년 개통 목표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뉴스를 같이 보며 설명해 줬어요. 트램이랑 월곶 판교선이 다 개통되면 유동인구가 확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봤냐고 물었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조금 희망이 생겼다며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1년만 더 버티자고 서로 격려했어요. 2월 초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겨울이라 여전히 손님은 없었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1년 뒤면 트램이 개통되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억 원이 채 안 남았더라고요. 2021년에 9억 원이었던 게 3년 만에 4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절반 넘게 날아간 거였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월 60만 원씩 손실이 나면 1년에 7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트램 개통까지 1년 반 정도 남았으니 1억 원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럼 개통 후엔 장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3월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만 지키고 있으면 답답하다며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 뜻이 확고했어요. 4월부터 아내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근무였어요.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어요. 가게는 제가 혼자 지켰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시간엔 저 혼자 있다가 오후 2시쯤 아내가 오면 같이 있었어요. 손님은 여전히 없었지만 문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잖아요. 5월 중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이후 처음 연락이었어요. 안부를 묻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시냐고, 거북섬은 좀 나아졌냐고 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트램 개통되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며 설명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사위였는데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딸이 물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대충 버무리려 했지만 딸이 계속 물었습니다. 결국 4억 원 정도 남았다고 말했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적금을 깨면 3천만 원 정도 있다며 그걸 드릴 테니 잘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 돈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이미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으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 돈을 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6월 초 결국 딸에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딸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트램 개통되면 정말 나아질 거냐고, 확신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반만 버티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 돈으로 밀린 식자재비를 갚았습니다. 그동안 외상으로 받아온 해물이며 야채값이 200만 원 넘게 쌓여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향후 운영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7월쯤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트램 공사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착공식도 열렸고 레일 부설 작업도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안심했어요. 8월 어느 날 거북섬에 시청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상인 간담회를 연다고 해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2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저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어요. 트램 개통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00명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중 30%만 거북섬에 들러도 3,000명이라며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월곡 판교선까지 개통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집에 오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3,000명이면 제 가게에 100명만 와도 대박이잖아요. 100명 중에 10명만 식사해도 하루 매출이 10만 원은 나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이익이 나요. 9월부터 가게를 조금씩 정비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낡은 테이블도 교체했어요. 손님들이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겁니다. 70만 원 정도 들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10월쯤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희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자기 상가도 다시 분양을 내놓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트램 개통 소식이 알려지면 분양 문의가 올 거라며 기대했어요. 11월 트램 공사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레일이 정말 깔리고 있었어요. 공사인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트램이 달린다는 게 믿어졌어요. 아내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니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딸한테 받은 돈도 있고 트램도 곧 개통되니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12월 말 1년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4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딸에게 받은 3천만 원과 아내가 번 1,200만 원 덕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는 돈을 덜 잃은 해였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트램이 개통되고 2027년이면 월곡 판교선도 연결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1년 전 절망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만 더 버티자고, 트램 개통되면 우리도 웃을 날이 온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 받은 돈은 꼭 갚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트램이라는 희망의 빛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빛이 신기루였다는 걸 말이죠. 2026년이 밝았습니다. 제 나이 67이었어요. 트램 개통까지 딱 1년 남았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1월부터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비록 손님은 없었지만 청소하고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도 마트 일을 계속했고 저는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통장 잔고는 4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3월쯤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트램 개통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밀린다는 거였어요. 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몇 개월 차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4월 말 통장을 확인하니 3억 9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내 파트타임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랑 가게 운영비를 빼면 모자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에 9천만 원씩 줄어드는 계산이었어요. 5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 문자였어요. 그달 이자를 이틀 늦게 냈거든요. 통장에 돈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체 날짜를 놓친 겁니다. 바로 입금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6월에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분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자기는 결국 상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며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7월 말 통장 잔고가 3억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계산해보니 내년 이맘때쯤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트램이 개통돼도 바로 손님이 몰려올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8월 중순, 대출 이자를 또 연체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이나 늦었어요. 은행에서 경고 전화가 왔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일시 상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9월 초 아내가 마트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근무 태만이 아니라 마트 자체가 직원을 줄인다고 했어요. 월 100만 원 수입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65살 나이에 쉽지 않았어요. 10월 말 대출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3억 원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자 210만 원이 없어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밀렸어요. 12월 초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대출금 일시 상환 통지서였어요.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거였어요. 전화로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트램 개통되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어요.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은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12월 중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한참을 그냥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내가 뜯어서 읽었어요. 감정가는 11억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분양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현실 시세는 7억 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첫 경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7억 8천만 원이었어요. 2027년 1월 첫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제 나이 68이 됐어요. 경매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유찰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거예요. 2월에 2차 경매가 있었습니다. 최저가가 20% 내려간 6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번에도 유찰됐습니다. 거북섬 상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3월 3차 경매도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4억 7천만 원이었는데도 입찰자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제 통장 잔고는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4월 4차 경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억 7천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유찰이었어요. 그때쯤 트램이 개통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은 예상의 30%도 안 됐다고 했어요. 5월 초 5차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최저가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1억짜리가 2억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날 누군가 1억 8천만 원에 입찰했습니다. 낙찰 소식을 듣고 멍했습니다. 11억 2천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84%가 날아간 겁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낙찰가 1억 8천만 원에서 경매 비용 300만 원을 빼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제게 돌아옵니다. 대출 잔액은 8억 5천만 원이었어요. 차액이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빚이 남는 거였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낙찰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6억 7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 잔고 2억 3천만 원을 모두 은행에 넘겼습니다. 그래도 4억 7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였는데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만 원만 남았어요. 6월 말 집을 정리했습니다. 25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이었습니다. 집 판 돈 1억 5천만 원도 은행에 넘겼어요. 그렇게 해도 3억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월 200만 원씩 갚으라고 통보했어요.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 빚만 갚는 거였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빌려드렸던 3천만 원은 그냥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갚지 말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7월 어느 날 거북섬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제 상가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치킨집을 차려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산 새 주인이겠죠. 주변을 둘러보니 트램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상가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공실 안내문만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국의 두바이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계산해 봤습니다. 2021년 9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남은 건 빚 3억 7천만 원 뿐이었어요. 여기에 딸에게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치면 4억 원입니다. 13억 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68살 빚쟁이가 된 노인네였습니다. 35년 일한 대가가 월세방 한 칸과 4억 원 빚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두바이를 꿈꿨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날만큼은 서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68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아직 남아 있었고 제 인생도 계속됐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68입니다. 2027년 가을,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월세 투룸 거실이에요. 창밖으로 다른 아파트 벽만 보이는 좁은 방입니다. 25년 살았던 넓은 아파트가 그립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경비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6시거든요. 인근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210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은 고스란히 은행 빚 갚는 데 들어가요. 월 200만 원씩 갚아도 3억 원 빚을 다 갚으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가 83살이에요.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택배를 받고 방문객을 안내하고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아내는 지난 4월부터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5월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전화도 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더는 못 살겠다고,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은 게 빚뿐이라고, 이게 인생이냐고 울었어요. 삼성전자 부장 부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빚쟁이 마누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아내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딸과는 5월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왜 따로 사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은 그렇다 쳐도 우리 가족까지 왜 이렇게 만드냐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해외에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 발령으로 싱가포르로 갔어요. 제 상황을 대충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명절에 한 번씩 영상통화할 때도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에는 문자가 수십 통 쌓입니다. 대출 상환 독촉 문자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채권 추심 회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지만 문자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낮에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납니다. 오피스텔 주민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정장 입고 가방 들고 나가는 30, 40대 직장인들을 보면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던 때가 그리워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혼자 먹는 게 쓸쓸해요. 저녁에 월세방으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합니다. 아내 물건들은 다 가져갔고 제 옷까지만 조금 남았어요. 냉장고에는 김치랑 계란 정도만 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싶습니다. 거북선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요. 가끔 김 부장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집 팔고 고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부인과는 이혼했다며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어느 날 경비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거북섬을 쳐봤어요. 여전히 공실률 80%가 넘는다고 나왔습니다. 트램이 개통됐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저처럼 피해본 사람들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퇴직금 다 날렸다는 분, 집까지 잃었다는 분,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분들이었습니다.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집에만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종일 소파에 누워있다가 해가 지면 일어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갑니다. 혈압약을 타러 가는데 요즘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한 달치만 받아와요. 통장 잔고는 항상 10만 원 아래입니다. 경비 월급 210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국민연금은 빚 갚는 데 다 들어가니 제 손에 남는 건 정말 적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엄마는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딸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68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요. 35년 일한 대가가 월세방 한 칸과 3억 원 빚이라니 허망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옷을 입어요. 경비실로 출근하고 하루를 버팁니다. 죽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동료 경비 아저씨가 있습니다. 72살인데 저보다 먼저 출근하세요. 그분도 사정이 있는지 말이 별로 없어요. 둘이서 경비실에 앉아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그분이 담배를 권합니다. 저는 원래 안 피웠는데 요즘은 한두 개비씩 피워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곤 해요. 지난주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더니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에요. 68살이지만 80살처럼 늙어 보입니다. 이게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북섬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지만 사람은 없겠죠? 한국의 두바이를 꿈꿨던 그곳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저처럼 망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곳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개발 사업은 위험합니다. 저처럼 인생 전부를 잃을 수 있어요. 특히 상가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분양업체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68살 노인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요. 3억 원 빚을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제 현재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통장 잔고 80만 원입니다. 내일 월세 납부일이라 또 텅텅 비겠죠.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게 벌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비실 창문으로 가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6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오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곳이 하늘밖에 없어서예요. 어제 우편함에 딸 이름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손녀 돌잔치 청첩장이었어요. 주소는 적혀 있었지만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오라는 건지 알리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청첩장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다는 소식도 몇 달 뒤에 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요. 돌잔치에 갈 수 있을까요?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마음이 아파요.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때 만약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9억 원을 은행에 그냥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며 살았다면 말이에요. 지금쯤 아내랑 여행이라도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손녀 돌잔치에도 당당히 참석해서 축의금 100만 원쯤 건넬 수 있었겠죠. 아들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 자금을 보태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며 거북선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어디쯤인지 알아요. 지금도 텅 빈 상가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겠죠. 저처럼 꿈을 잃은 사람들의 무덤처럼 말이에요. 한국의 두바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해안 최대 관광지도 되지 못했어요. 연간 250만 명 관광객은 허상이었고 트램도 텅텅 비어달립니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너무 늦게 봤어요. 월세방 현관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35년 일한 대가가 이 좁은 방 하나라니 허망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믿지 마세요. 분양업체의 장밋빛 전망보다 빈 상가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개발 호재만 믿고 상가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교통 개선, 관광단지, 조성,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고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저녁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내일도 경비실에 앉아 하루를 보낼 겁니다. 3억 원 빚을 갚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죠. 이게 68살 노인의 현실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별을 보며 꿈을 꿨어요. 지금은 그냥 반짝이는 불빛으로만 보입니다.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별은 그저 멀리 있는 빛일 뿐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알람이 울리겠죠. 저는 일어나서 경비복을 입고 출근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거북섬에서 시작된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꿈에 그 텅 빈 상가가 나타납니다. 11억 원짜리 희망이 1억 8천만 원짜리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계속 반복돼요.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인생 전부를 잃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퇴직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시계를 보니 밤 11시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요. 불을 끄고 눕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통장 잔고 80만 원으로 시작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3억 원 빚과 함께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두바이를 꿈꿨던 한 남자의 끝입니다. 여러분,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